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2. 딸아,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별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랑을 시작할 때는 심장이 쿵쾅쿵쾅 쉴 새 없이 뛴다. 이러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뛰던 심장이 어느 날 쿵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는 순간이 온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끝나고 이별이 찾아오는 것이다. 미처 예감하지 못한 이별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누군가는 몇 날 며칠 울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별의 통증을 두고 애별리고라고 한다. 사랑이 떨어져 나가 혼자가 되는 괴로움을 뜻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8가지 인생의 고통 중 하나다. 게다가 이별이라는 놈은 꼬리가 길어서 쉽게 제 모습을 감추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곁에 머물며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동안 사랑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라는 것처럼 이별은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을 독촉한다. 10년간의 사랑도 끝나는 건 한순간이다. 너에게 우리 사랑은 풍선껌이었니? 이렇게 뻥하고 터뜨리려고 10년 동안 분 거였어? 그럼 난 뭔데? 네가 터뜨리고 간 풍선껌이 평생 꺼지지 않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나는 어쩌라고. 혜선 씨가 쓴 일기의 일부다. 그녀는 10년 넘도록 한 남자와 연애를 했다. 풋풋한 사랑도 그와 했고 미칠 것 같은 사랑도 그와 했고 편안한 사랑도 그와 했어요. 그냥 제 20대는 그가 전부였어요. 라는 말에서 고스란히 그녀의 고통이 전달됐다. 오랫동안 연애한 커플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들 역시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면서 만나는 횟수도 줄고 전화통화 시간도 짧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별을 상상한 적이 없었다. 고운 정 미운 정 다 들어버린 그가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됐다. 그렇게 30살이 되었고 그녀는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를 두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에게 우리도 이제 결혼 준비해야지 하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별 말이 없었다. 그 반응에 뾰로통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휴대전화를 꺼두고 연락도 않더니 이메일로 짧게 이별을 통보했다. 너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둘은 결국 헤어졌다. 모태 신앙이던 그녀는 독신을 선언하고 오지 선교에 나서겠다고 결심했다. 그토록 사랑한 남자도 자신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겠냐며 부질없는 사랑에 목숨 거느니 차라리 오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사는 볕이 더 낫겠다는 것이다. 혜선 씨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누가 심장에 돌이라도 얹어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자가 가장 예쁜 20대에 한 남자와 사랑을 했는데 그것도 10년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한순간의 이별 통보로 사랑이 끝나버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혜선 씨가 그 먼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선택한 건 사랑이 부재한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던짐으로써 참혹한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한 대가로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어쩌겠는가. 이 또한 지나갈 거라 믿고 견디는 수밖에. 혜선 씨에게 사랑이 그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도 소중해 마치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대상들을 만난다. 거기에는 자녀, 부모, 애인, 친구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꼭 이룰 거라고 가슴 깊이 간직해온 꿈,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 잃고 싶지 않은 젊음과 아름다움 등 절절한 관심을 쏟고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 것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중한 대상을 상실하면 마치 생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바로 애도다. 혜선 씨는 지금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별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애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한꺼번에 안고 있다. 마치 슬픔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이 담겨진 가방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감정들은 차례차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느껴지기도 하고 한번 견뎌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기도 한다. 이제 막 성년이 된 딸을 잃은 어느 부인은 몇 년의 애도 과정을 겪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시점에 다시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깜짝 놀랐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애도는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애도를 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을 몇 개 꼽아보자면 이렇다. 첫째는 부정이다.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사람은 그 사실을 부정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장난하지 말라고 반응하는 게 그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부정한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우리 마음의 전략이다. 이별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둘째는 분노다. 드라마를 보면 환자를 잃은 가족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살려내라며 울고불고 한다. 실현당한 여자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며 핏대를 세운다. 모두 상실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는 애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된다. 깊은 슬픔을 느끼는 와중에 아무런 연결고리조차 없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분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 따라온다. 다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대를 추켜 세우고 반대로 내가 못나서 나를 떠난 거야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상대에게 미화된 이미지를 부여해 상실의 아픔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슬픔이 찾아온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꺼이꺼이 통곡한다. 온갖 아픔이 온몸으로 표현된다. 슬픔은 애도의 핵심 과정이다. 슬퍼하지 못하면 억압된 감정들이 우울증이나 화병같이 더 힘든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슬픔을 쏟아내고 나면 이제 그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너무도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상을 다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한 만큼 미워했고 고마운 만큼 섭섭했던 감정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비록 그는 떠났고 사랑은 과거 일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 뼘 성장했음을 느끼며 그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섣불리 다음 사랑을 시작하지 마라. 혜선 씨가 그를 떠나보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나는 혜선 씨에게 충분히 슬퍼하라고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억누르지 말라고 말했다. 또 선교를 가고 싶다면 떠나라고 그것이 마음이 시키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라고 했다. 프로이트는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어떤 것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애도가 한 사람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긴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인간에게는 복원력이 있고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전 세계에서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 해도 70억 명이라는데 혜선 씨가 못 이겨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다만 혜선 씨에게 이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섣불리 다른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는 일은 피하라고 말했다. 정신의학자 헬렌 도이치는 표현되지 않은 애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전부 표출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과거의 사랑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과거의 미해결된 사랑이 새로운 사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럴 때는 아무리 괜찮은 상대라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때 입게 될 상처는 과거의 상처에 더해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별은 사랑이 끝난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리허설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현재의 연인과 헤어질 때쯤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영화관만 가도 영화가 끝나고 다시 새 영화가 시작되기까지 간격이 있고 레스토랑을 가도 메인 메뉴와 에피타이저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 영화와 음식도 새 주인을 모시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게도 애도의 시간을 줘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앞으로 찾아올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누군가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면 이별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자. 과거의 이별의 아픔을 겪었든 안 겪었든 이별을 말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싫다는 이유로 비겁해지기 쉽다.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 버리거나 상대방이 먼저 이별의 말을 내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나름대로는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쨌든 형식상으로 보면 헤어짐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기에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자 기다리는 일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동은 아닐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헤어질 때는 제대로 이별을 고해야 한다.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이별을 당한 사람은 애도의 과정도 그만큼 힘들고 더디다. 최악의 경우 영영 사랑을 못하는 사례도 봐왔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헤어지고 싶을 때는 용기를 내어 제대로 이별을 말해야 한다. 이별을 굿바이라고 한다. 굿바이.
쉬운 말이지만 이보다 실천하기 힘든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아픈 사랑일수록 잘 떠나보내야 한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실과 분노의 감정을 잘게 부수어 흘려보낸다는 뜻이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성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이별도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랑을 홀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더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랑 자체를 인생에서 제거해버려야 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인생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언젠가 또 찾아온다. 비록 지금은 이별의 슬픔 그 한가운데 있더라도 언젠가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별 후에 우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슬픔은 타인을 자신보다 사랑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비록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눈물샘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흔히 청춘은 봄에, 중년은 가을에 비유된다. 그런데 나는 여름 햇살만큼이나 뜨거운 가을볕을 보면 청춘의 객기가 떠오른다. 한파가 올 것을 알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가을볕은 세상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청춘의 객기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가을 햇볕에는 여러 가지 색채가 담겨 있다. 청명한 하늘빛, 곡식이 여문 논의 황금빛, 떨어지는 낙엽에 짙은 고동빛깔까지. 마치 마지막까지 생명의 불꽃을 힘차게 피워보겠다는 결의 같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좌절, 그리고 환희와 성취를 경험하며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청춘들처럼. 그래서인지 정신과 의사로 많은 이들을 만나지만 가을볕 같은 젊은이들과 마주할 때 더욱 가슴이 아프다.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힘이 넘치는 나이에 감정을 억누르고 우울함 속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들. 요즘 청춘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예쁜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적 불행과 열등감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 28살 은영 씨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는 데다가 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바쁠 때 먼저 나서서 일을 돕는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남의 일까지 떠맡다 보니 갈수록 일이 늘 수밖에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쉬지 않고 일해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지만 은영 씨는 그게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급기야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은영 씨는 퀭한 눈으로 말했다. 세상은 온통 책임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야 할 것들 뿐일까요? 제 인생에는 제가 없어요. 그녀는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너무 엄격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은영 씨의 아버지는 밤마다 폭음과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아무 힘이 없었다. 어렸지만 장녀였던 그녀는 아침마다 동생들 도시락을 챙겨야 했고 밤이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켜내는 여전사로 변신해야만 했다. 무력한 어머니는 그런 은영 씨를 집안의 기둥이라며 칭찬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나이에 응석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어른 역할을 강요했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 매일 가족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부모를 미워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폭발해 가족을 집어삼킬까봐 두려웠던 그녀의 무의식은 결국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리고 책임감 하나로 로봇처럼 움직이며 잔뜩 쌓인 일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해왔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고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막힌 도간에 계속 물을 넣으면 한 번에 터져버리듯이 말이다. 그래서 제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알 수 없는 긴장과 막연한 불안, 이유 없이 치솟는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화병처럼 신체의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은영 씨가 회사에서의 과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들볶지 마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진다고 말했다. 은영 씨야말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은영 씨에게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지은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은영 씨 마음속엔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내면 아이가 숨어 있었다. 그동안 은영 씨가 그 아이의 상처를 감추고 억누르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아이를 대면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였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면 먼저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듯이 은영 씨는 자신의 부모가 늘 바라던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고 나니 부모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었음을, 그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은영 씨는 부모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어린아이가 아니다.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어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은영 씨는 이제라도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로 결심하고 자기 예뻐하기 숙제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해냈으면 자신을 칭찬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은영 씨에게 가장 강조한 말은 이것이었다. 은영 씨는 지금 있는 그대로도 무척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니 더 이상 자신을 들볶지 말라고.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나는 가끔 은영 씨처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을 아무 가책 없이 부려먹는 이들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아니,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못하는 상황이면 거절하면 되죠. 거절을 안 하니까 계속 일을 맡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어떤 이는 이렇게 덧붙인다. 저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까지 샀다고요. 그들은 별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쪽만 베푸는 일방적인 희생은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이후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비난할 수도 없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희생을 자청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거절을 못해서 일을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책임감에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볼멘 소리로 말한다. 어떻게 뻔히 바쁜 거 알면서 일을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남한테 부탁을 못하는데. 딸아, 나는 이 도돌이표를 끊는 길은 현명한 거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절을 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거절을 어려워하지. 거절을 한다는 게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다. 그러나 거절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그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쩌면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을 기억하렴.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이 다 시원해졌다.
딸아, 기몬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